네, 여러분. 다산 산책 기행 주간 시리즈 5번째 산책로 실학박물관으로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다산이라는 한 개인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걸었다면 실학박물관은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당대의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수많은 지성들과 함께했던 인물이었음을 실감나게 해주는 공간일 겁니다. 그는 고립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구독하시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5번째 산책로 실학박물관 1. 왜 불편한가에서 시작된 학문 실학. 불편은 발명의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어구가 있다. 학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잊곤 한다. 특히 조선시대를 이끌었던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깊은 사유를 담고 있었지만 때로는 백성들의 고단한 현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기도 했다. 밥을 굶고 무거운 세금에 허덕이며 불편한 도구로 힘겹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지혜였다. 실학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였는데 글자 그대로 실질적인 학문을 뜻하는 실학을 떠받치는 두 기둥 같은 말이 있다. 바로 이용후생과 실사구시이다. 이용후생이란 도구를 이롭게 사용하여 백성의 삶을 두텁고 풍요롭게 한다는 뜻이다. 실사구시는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탐구한다는 의미로 머릿속 관념이 아닌 현실에 발을 딛고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태도이다. 이 두 가지 말은 결국 삶의 본질적인 물음으로 귀결된다. 왜 지금 우리는 불편한가? 그리고 어떻게 이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다. 이것이 실학자들이 품었던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이에 불편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을 깊이 곱씹어 본다. 이 말은 인류의 긴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일 것이다. 아주 먼 옛날 구석기 시대에 인류가 만들었던 주먹도끼를 떠올려 본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그저 날카롭게 깬 돌멩이 하나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가 맨몸으로 마주했던 첫 번째 불편함에 대한 위대한 해답이었다. 맨손으로 단단한 열매를 깨고 사냥한 짐승을 해체하며 겪었을 무수한 어려움, 그 불편하다는 몸의 감각이 없었다면 인류는 돌을 깨뜨려 도구를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주먹도끼는 삶을 더 낫게 만들려는 실용적인 고민의 첫 산물이었다. 그렇게 인류는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로 줄곧 삶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결하며 한 걸음씩 나아왔다. 불편함을 인지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 이것이 바로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실용적 지식의 출발점이다. 조선시대의 지배 이념이었던 성리학은 물론 국가의 기틀을 잡고 사람의 도리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학자들은 명분과 원리에 치우쳐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고통을 살피는데 소홀한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예법에 대한 논쟁이 몇 년씩 이어지는 동안 농민들은 여전히 조악한 농기구로 척박한 땅을 일구고 있었다. 실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현실 앞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시선은 하늘의 이치에서 땅의 현실로 향했다. 그들은 백성들이 딛고선 땅과 그 땅을 일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주목했다. 나라의 부강은 백성의 풍요에서 나오며 그 풍요는 관념적인 논의가 아닌 실질적인 기술과
제도의 개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실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철학적 물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더 잘 살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 물음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노력이었다. 책상에 앉아 홀로 세상을 논하기보다 직접 밭을 살피고 강물의 흐름을 재며 백성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실학박물관을 거닐며 만나게 될 수많은 생각과 발명품들은 모두 이 불편이라는 씨앗에서 싹튼 열매들이다. 삶을 외면하는 표면적인 학문을 멀리하고 삶을 정면으로 끌어안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노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려는 실학의 본 모습이다. 2. 조선의 지리지를 지도로 요약하다. 대동여지도라는 실학적 해법. 앞서 말한 실학이 현실의 문제를 푸는 학문이라면 그 현실의 근간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땅이다. 사람은 땅을 딛고 살기에 사람이다. 한국사든 세계사든 지도와 함께 역사를 살피는 것이 이해가 빠른 것도 인류의 모든 활동이 결국 이 땅 위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 또한 백성의 삶을 평안하게 하려면 그들이 발딛고 사는 땅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땅이 가진 특성과 특징이 다르고 사람들은 그에 따라 일정한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었다. 땅을 안다는 것은 곧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었다. 그렇기에 예로부터 인류는 땅의 모습을 축소하여 나타내려 노력했으니 그것이 지도다. 이 땅의 모습을 담아내려는 노력은 시대가 흐르며 계속 발전했다. 태종대에 그려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 표현된 한반도와 훗날 서양의 영향을 받아 그려진 고려만국 전도를 비교해보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땅의 실제 모습에 더 가까워지려는 열망이 어떻게 커져왔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도가 주로 땅의 모습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면 그 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지리지다. 지리지는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역사, 풍속, 산물, 인구 등 해당 지역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글자로 기록한 책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세종실록 지리지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 지리지들을 보면 각 읍면 단위의 연혁, 토지의 비옥도, 인구수, 군사배치, 바치는 곡물과 특산물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국가 통치의 근간이 되는 귀한 기록이었다. 지리지만 보아도 그 지역의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상을 대략 그릴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불편이 존재했다. 지리지는 철저히 책의 형태를 띄었고 한반도 전역의 것을 모으면 그 수량이 어마어마했다. 한 지역의 지리지만 해도 여러 권이기 일쑤였다. 지식은 책 속에 잠자고 있었다. 한 고을의 수령이 새로 부임하여 그 지역을 빠르게 파악하려 해도 수십 권의 책을 뒤적여야 했다. 하물며 길을 가는 나그네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상인이 이 거대한 기록을 들고 다니며 현장에서 참고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국방을 위해 적의 침입로를 살피는 장수라 할지라도 군사용 지도가 주어지긴 했으나 이는 지형과 군사 정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이러한 지도는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었기에 다수가 활용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 거대하고 오래된 불편함 앞에서 한 사람이 위대한 해법을 내놓는다. 바로
고산자 김정호와 그의 대동여지도다. 대동여지도가 조선의 모든 지도를 통틀어 으뜸으로 꼽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그 정밀성과 정확성이다. 이는 김정호가 한반도를 두루 다니며 실측에 가깝게 땅을 조사하고 기존의 여러 지도를 집대성했기에 가능했다. 산줄기는 굵은 선으로, 하천은 가는 선으로 표현하되 배가 다닐 수 있는 물길은 쌍선으로 그려 구분했다. 이는 관념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려는 실사구시의 태도 그 자체였다. 그러나 대동여지도의 진정한 가치는 이 지도가 마치 방대한 지리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한 그림책과 같다는 데 있다. 김정호는 지리지에 담긴 수많은 글자들을 그냥 지도 위에 옮겨 적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산맥, 하천, 성곽, 역참, 창고, 봉수대, 목장 등 국가 운영과 백성의 삶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일목요연한 기호로 약속하여 표기했다. 예컨대 역은 말을 갈아타는 구심으로 마패 모양으로, 창고는 곡식이 쌓인 둥근 낫가리 모양으로 그렸다. 봉수는 불을 피우는 모습으로 나타냈다. 이는 글을 일일이 읽지 않고도 이 기호만 보고 그 지역의 핵심 기반 시설을 즉각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다. 지식을 아는 자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쓸모있게 만든 결정적 발상은 그 형태에 있다. 대동여지도는 한 장의 거대한 그림이 아니었다. 전국을 남북으로 120리 간격으로 구분하여 22개의 층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동서로 80리 간격으로 잘라 총 22첩의 서첩 형태로 제작했다. 각 첩은 병풍처럼 접고 펼 수 있어 한 첩이 지금의 책 한 권과 비슷하여 품에 넣고 다닐 수가 있었다. 동쪽으로 길을 가면 동쪽 지도를, 남쪽으로 가면 남쪽 지도를 챙기면 그만이었다. 또한 각 첩은 끝과 끝이 정확히 맞물리되도록 설계되어 여러 첩을 이어붙이면 원하는 넓이의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분리와 통합이 자유로운 지극히 실용적인 설계였다. 김정호가 왜 이토록 거대한 일에 평생을 매달렸는지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인 대동여지도를 보면 그가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동여지도는 지리지가 가진 지식의 깊이를 지도가 가진 직관성과 결합하고 거기에 휴대성이라는 실용성을 더한 발명품이었다. 이는 백성들의 삶에 이롭게 쓰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이용후생의 목적의식이 사실에 근거한 실사구시의 제작 과정을 만나 탄생한 조선 실학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성과물 중 하나다. 김정호 또한 다산처럼 땅을 아는 것이 곧 백성의 삶을 아는 첫 걸음임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3. 실학의 모든 것을 꿰뚫다. 다산 정약용이라는 거인. 실학 박물관을 거닐다 보면 한 가지 물음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조선시대에 실학을 논한 학자가 여럿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박물관이 바로 이곳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가 있는 남양주 조안면에 세워졌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박물관이 세워질 당시에 현실적인 여러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까닭은 실학의 역사에서 다산 정약용만큼 넓고 깊은 영역에 걸쳐 실용적 학문에 영향을 끼친 인물을 찾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학창시절 역사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자. 실학을 배울 때면 을의 농업 중심의 개혁을 말한 중농학파 혹은 상공업과 기술의 발전을 말한 중상학파 등으로 나누어 배웠다. 유형원, 이익, 박지원, 박재가 같은 이름들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르면
그를 어느 한쪽의 틀에 넣어 설명하기가 곤란해진다. 그는 농업제도의 개혁을 말하는 동시에 성곽을 쌓는 기술과 도시 행정을 논했다. 그의 저서는 실로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한 사람의 학문 세계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다산을 실학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비유라 생각한다.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두 인물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과 여러 학문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한다. 다빈치가 해부학, 식물학, 공학, 미술에 두루 통달했듯 다산 또한 경학, 행정학, 법률, 의학, 건축공학, 농학에 이르기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다산의 위대함은 그저 많은 분야를 알았다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각 분야의 지식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 그는 이 지식들을 통섭적으로 경영하여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한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꿰뚫었다. 예를 들어 그가 설계한 거중기는 그저 무거운 돌을 드는 기계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성곽을 쌓는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백성들의 부역 고통을 덜어주려는 목민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가 전염병을 연구하고 마과 회통 같은 의서를 쓴 것은 의학 지식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당장 질병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려는 절박한 이용후생의 실천이었다. 또한 흠흠 신설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판결의 기준을 세우려 한 것은 법률 지식을 통해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려는 행정개혁의 일부였다. 이처럼 그의 학문은 농업, 공학, 의학, 법학, 행정학 등 모든 분야가 더 나은 사회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엮여 있었다. 그는 중농학파나 중상학파라는 구분 자체에 갇히지 않고 나라를 새롭게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실용적 지식을 체계화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앞서나간 학문의 흐름은 안타깝게도 그를 알아주고 지지해주던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나면서 급격히 힘을 잃기 시작했다. 실학의 발전은 시대적 운명과 궤를 같이 했다. 다산이 기나긴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던 것처럼 그의 실학 사상 또한 조선의 주류 학문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긴 시간 동안 묻혀 있어야 했다. 이곳 실학 박물관에 서서 다산의 자취를 따라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한 시대가 온 힘을 다해 도달하려 했던 실용적 지혜의 정점을 마주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뜻이 온전히 펼쳐지지 못했던 시대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일이기도 하다. 4. 실학 정신의 뿌리를 찾아서 세종, 과학의 시대를 열다. 다산 정약용의 학문 세계가 조선후기 실용적 지식의 집대성이었다면 이러한 태도는 과연 그 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일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그 뿌리가 훨씬 더 깊고 단단한 곳에 닿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학문이란 본디 이름이 붙기 전에 이미 그 내용이 먼저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사를 살피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시기가 있으니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의 시대다. 세종의 수많은 업적을 이끈 바탕에는 애민, 즉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깔려 있었다. 이는 이용후생, 즉 도구를 이롭게 써서 백성의 삶을 두텁게 한다는 실학의 근본 목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세종이 마주했던 불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건국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늘을 보지 못했고 우리만의 정확한 시간을 갖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백성들은 제 뜻을 펴고 싶어도 그것을 적을 글자가 없었다.
명분과 사대의 논리 속에서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은 뒤로 밀려나 있었다. 이 거대한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 세종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다. 바로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오직 쓸모있는 인재를 등용한 것이다. 장영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그의 신분이 비록 천하였음에도 오직 그가 가진 과학적 재능과 기술을 높이 곁에 두고 관직을 내렸다. 이는 혈통이나 명분이 아닌 실용을 택한 그 시대의 관념을 뛰어넘는 결단이었다. 그렇게 장영실을 통해 조선의 하늘을 관측하는 혼천의가 만들어지고 조선의 시간을 백성에게 알리는 해시계와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가 탄생했다. 이는 단순히 기계를 만든 일이 아니었다. 남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시간을 되찾아 백성들이 농사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실용적인 배려였다. 세종의 이와 같은 노력 속에서 그 정점에 있는 것은 단연 훈민정음이다. 수많은 백성이 그를 몰라 겪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불편함,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길조차 없었던 그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 스스로가 백성을 위한 새 글자를 만들었다. 이 또한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려는 애민의 마음이 빚어낸 실용적 해법이었다. 세종이 한 일은 훗날 다산 정약용이 경세의 유표를 통해 이루려 했던 것과 그 본질에서 맞닿아 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체계와 제도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 이는 관념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여 현실의 문제를 풀려는 태도 그 자체였다. 당시에는 비록 실학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지 않았을지라도 세종의 업적이야말로 실학이 추구한 가치가 국가적 차원에서 구현된 빛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실학이 곧 과학과 함께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세종에게 과학은 백성의 불편을 해결하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도구였다. 다산의 저술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그의 방대한 저작을 굳이 인문학적 부분과 과학적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상대적으로 과학적 기술을 다룬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 과학적 지식은 인문학적 경륜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었다. 후대에 서구의 분과적 학문 풍조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어느덧 사람을 문과적 사람, 이과적 사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본래 우리 선조들은 그리고 세종과 다산 같은 위대한 인물들은 그러한 구분에 갇히지 않았다. 조선의 교육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전인적인 인재, 즉 세상을 두루 살필 줄 아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목표를 두었다. 과거 시험만 보아도 그렇다. 경전의 구절을 외우고 그 뜻을 묻는 명경과보다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제술과에 급제한 인물들이 관직에 나아가 더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국가를 운영하고 백성의 삶을 돌보는 일이란 그 자체가 복잡다단한 현실이며 그 현실의 문제를 푸는 데는 어느 한쪽의 지식만으로는 부족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세종의 시대가 그리고 다산의 학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문학적 통찰이 과학적 실용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만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통섭의 길이다. 만약 조선이 실학을 받아들였다면 계몽주의와 엇갈린 운명. 앞서 살핀 조선의 실학은 18세기를 전후하여 그저 한반도 안에서만 일어난 고립된 움직임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비슷한 시기 멀리 유럽 또한 17세기와 18세기를 거치며 거대한 사상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우리는 이를 계몽주의라 부른다. 계몽주의는 신중심의 중세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으로 현실을 다시 살피고 사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한 움직임이었다. 이는 실사구시, 즉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이용후생, 즉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려 했던 조선 실학의 문제의식과 그 방향성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 유럽은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축적한 힘을 바탕으로 이 계몽주의를 통해 낡은 제도를 혁파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유는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곧이어 시민혁명과 산업의 발전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의 변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18세기를 지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힘을 바탕으로 유럽은 아시아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나아가 자신들의 생산품을 팔 시장과 원료를 공급할 식민지를 찾아 나섰다. 바로 제국주의 시대의 시작이었다. 이 거대한 압력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도 거의 동시에 닥쳐왔다. 두 나라 모두 문호를 열라는 서구의 요구 앞에 서게 되었다. 여기서 두 나라의 운명은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일본은 미국의 함대에 의해 강압적으로 문을 열었지만 곧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 국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그리고 불과 수십 년 만에 그들 자신도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이 되어 이웃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목할 만한 배경이 하나 있다. 일본은 17세기에도 막부 시절부터 나가사키의 데즈마라는 작은 인공섬을 통해 비록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와 교역을 이어왔다. 그들은 낯선 서양 문물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 통제된 창구를 통해 그것을 접하고 연구해 왔던 것이다. 이 작은 경험의 차이가 거대한 변화의 요구 앞에서 경직된 대응이 아닌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조선은 어떠했는가? 흔히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두고 역사의 갈림길이라 말한다. 하지만 문을 닫아 걸었던 표면적인 정책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사에서 이어진 세종의 애민에 기반한 과학적 태도와 다산이 집대성한 그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실학의 맥이 정작 그 힘이 필요했던 19세기에 이르러 거의 끊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난 뒤 실학은 다시 관념적인 성리학의 그늘에 가려 힘을 잃었다.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부국강병을 이룰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던 실학자들은 조정의 중심에서 밀려나 유배지를 전전해야 했다. 유럽이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사회를 혁신하고 있을 때 조선은 우리 안에 이미 싹트고 있던 실학을 스스로 꺾어버렸다. 일본이 데즈마의 작은 경험을 바탕으로 낯선 문물을 받아들일 최소한의 유연성이라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내부의 실용적 목소리마저 외면했다. 역사의 만약이라는 가정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이곳 실학박물관을 거닐다 보면 곰곰이 생각에 잠기게 된다. 만약 조선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국가 통치 이념을 경직된 명분에서 벗어나 융통성 있게 실학으로 바꾸었더라면 어떠했을까? 만약 다산과 같은 실학자들이 유배지가 아닌 조정에서 그들의 경륜을 펼칠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적어도 서구의 기술과 문물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고통스러운 역사를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쩌면 외부의 침략 이전에 우리 스스로 실용의 가치를 외면하고 불편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6. 다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학의 자세. 우리는 지금까지 실학이 무엇인지 그 기나긴 여정을 따라 걸어보았다. 먼저 실학이란 왜 불편한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학문임을 보았다. 그리고 그 불편을 해결한 위대한 발명품 대동여지도를 만났고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한 거인 다산 정약용을 마주했다. 또한 그 뿌리가 세종의 애민과 과학에 닿아 있음을,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스스로 외면했을 때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돌아보았다. 이제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장의 처음으로 되돌아가 본다. 불편은 발명의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우리는 불편이 어떻게 발명으로 이어졌는지 충분히 살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실학은 책상 위에 갇힌 생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의 불편을 실용으로 바꾸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행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장영실이 작용루를 만들 때 수백 수천 번의 오차와 씨름하지 않았을까? 김종호가 대동여지도를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초본이 실제와 맞지 않아 폐기되었을까? 다산이 거중기를 설계할 때 단 한 번의 계산으로 완벽한 도르래의 비율을 찾아냈을까? 그럴 리 없다. 모든 발명과 개선의 뒤편에는 반드시 수많은 실패의 과정이 숨어 있다. 실사구시, 즉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탐구한다는 말은 이 방법은 틀렸다 혹은 이 길은 막혔다 라는 실패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말이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디딤돌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어떠한가? 유독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듯하다. 한 번의 실수가 곧 돌이킬 수 없는 낙오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한다. 실패가 두려워 아예 새로운 시도를 포기한다. 이것이 경직된 사고로 변화를 거부했던 조선 말기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백성들의 불편이 눈앞에 있음에도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실학의 태도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서구 사회가 실패를 나무라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 회복 탄력성, 이것을 길러준다는 점을 다시금 떠올려 본다. 심지어 실패한 경험을 귀하게 여겨 상을 주는 제도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은 곧 불편을 개선하려는 시도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실학박물관에 마련된 여러 체험 코너를 떠올려 본다. 그곳에는 실학에 담긴 과학의 원리를 직접 만져보고 작동해 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 그 체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한 번에 성공하여 정답을 맞히는 것일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다.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돌려보면서 되지 않는 이유를 고민하고 방법을 바꾸어 다시 시도해보는 것,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니 되는구나 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세종과 다산이 추구했던 과학적 태도이며 실학의 본질이다. 이제 우리는 이 실학의 태도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것을 위해 땅과 사람, 과학과 사람의 관계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과학도 사람의 불편을 덜기 위해 존재하고 땅도
사람이 발딛고 살기에 의미가 있다. 김정호가 실제 땅을 조사하여 대동여 지도를 그렸듯 우리 또한 각자 내 인생의 발자취를 그려볼 수 있다.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즉 실패했던 경험은 험준한 산악으로 탄탄대로를 걸었던 성공의 시기는 너른 평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궤적을 하나의 지도 위에 담아보는 것이다. 그 지도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험준한 산악, 즉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 너른 평야, 즉 성공의 기쁨 또한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음을 말이다. 실패라는 밑거름이 있었기에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지금 삶의 어떤 불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가? 혹 실패가 두려워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학이란 거창한 학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내 삶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려는 실천적인 자세 그 자체다. 네, 다산의 실학은 책상 위에서 공허하게 맴도는 학문이 아닙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의 6번째 산책로는 다산 생태공원입니다. 찾아와 주세요. 네, 배우 박선옥의 듣는 서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의 주인공인 배우 박선옥의 진짜 삶, 배우로서의 현장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다면 배우 박선옥 세상에도 방문해주세요. 고정 댓글에 올린 링크 클릭하시면 금방 가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요.